제가 받은 제목이 연령에 따른 당뇨병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테이블이 결국 오늘 이제 얘기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를 먼저 이제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그 당뇨병 환자를 본 지는 한 이제 23년째네요. 2020년부터 2001년인가요? 예, 그때부터 이제 내원비 내과를 이제 광명 성혜병원이라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개설을 하면서 당뇨병 환자를 보기 시작했고 3년 전에 2021년 그 코로나가 난리였던 그 시기 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원을 했더니 환자분이 첫 달은 제일 많이 온 날이 10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이제 그 8시간 열고 있으면 10분이 나눠서 오시면 한 분당 제가 진료 보는 시간이 몇 분이죠?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저한테 맨 처음 오신 분은 이제 저한테 종합병원에서 쭉 오랫동안 다니시던 분이 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개원을 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 나오셨는데 제가 막 이제 뭐 반갑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나 검사 이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제 두 가지 뭐 몇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 옛날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거의 진짜 솔직히 한 30초 얘기했던 거예요. 30초. 그것도 저는 컴퓨터 자판을 막 치면서 오더를 입력하고 뭐 의무 기록 하면서 환자분은 얘기를 하는데 귀는 듣지만 눈은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기도 힘들고 검사도 뭐 한 50가지를 했으면 쫙 제가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괜찮네. 다 좋게 나왔습니다. 한 뭐 석 달, 넉 달, 6달 심지어는 뒤에 다시 이대로만 하면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뭘 좀 물어보려고 준비해 왔던 게 자, 다음 환자분을 이제 우리 간호사가 밀어 넣는 걸 보면서 할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계속 일일이 이 검사가 왜 해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이 대부분인데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안 돼서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약만 좀 처방했으면. 그래서 아니 옛날에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진료 보던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빨리 보고 빨리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좀 불편해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원을 하면서는 옛날 보던 환자 수의 한 절반 정도 보고 있어요. 하루에 보던 때. 그러니까 시간을 적어도 2배는 할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께. 그래서 사실 저도 좋고 우리 환자분들도 되게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환자분들이 소위 쌓인다 그러죠.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점점 이제 이야기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저기 아주대 김대중 교수님보다는 이야기를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김대중 교수님 뭐 일주일에 진료 시간이 제가 알기로 한 4시 4타임이나밖에 안 될 거고 엄청나게 환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저같이 환자 한 분 붙잡고 한 1, 20분씩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죠. 왜냐면 뭐 밖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주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거냐를 생각해보고 조절 목표를 정하자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당뇨병을 막아야 되죠? 앞에서 김대중 교수님 강의를 보니까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굉장히 그 근본적인 이야기, 어려운 얘기를 굉장히 쉽게 쉽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였나요? 의사들은 그런 병태 생리를 염두에 항상 두고 의과대학 때 그걸 배우는 겁니다. 무슨 약을 뭘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뇨병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당뇨병의 정체를 배우는 거고 그런 베이스가 있는 의학적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 그냥 어디서 뭐 주어들인 얘기로 하는 것은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나요. 소위 그게 이제 전문가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우리 환자분들께 이제 그 당부드리는 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잠깐 보고 뭐 많이 봤다지만 그렇게 들은 걸 깊은 의학적 지식 없이 그것을 자기가 나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처방을 결정해서 의사한테 거꾸로 요구를 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의사는 그때부터 딱 이 환자를 이제 손절하게 됩니다. 당신이 뭐 알아서 하는구나.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상의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의사들의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의사들은 저런 이제 김대중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의 베이스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수학을 할 때 문제 요령만 배워서 토플도 점수는 잘 나오지만 실제 뭐 영어 작문이나 외국 사람 얘기하는 거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본 왜 이게 근본적인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수학도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막 문제만 풀면 조금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어렵게 내면 그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 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앞 강의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걸 이제 전제하에서 의사들이 이 환자분이 이 당뇨병 환자가 오셨을 때 얼마나 열심히 조절을 해야 되냐, 목표를 얼마 설정하냐, 그게 남은 기대 여명, 얼마나 이분이 살 것이냐, 이걸 딱 들어오면서 벌써 또 본다는 거죠. 여기 밑에가 뭘까요? 0, 20, 40, 80, 90 이게 나이예요. 나이. 예, 나이. 그리고 이쪽은 뭐 같습니까? 심혈관, 뇌졸중, 말초신경, 콩팥, 망막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게 뭐죠? 합병증이죠. 합병증. 자, 이건 뭘까요? 6.5, 7, 8, 10 뒤에 퍼센트가 붙어 있어요. 당화혈색소. 예. 우리가 학회에서 조절 목표를 6.5로 왜 했을까요?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라고 아까 김대중 교수님 강의 때 5.6%까지가 정상이라 그랬죠. 물론 나이에 따라서 젊은 분은 더 낮아지겠지만 이 6.5라고 그냥 투표 모여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6.5%부터 당뇨 망막 합병증이 이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치솟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쭉 해보니까 공복 혈당은 126, 뭐 예를 들어서 그 당뇨 그 식후 혈당은 200, 당화혈색소는 6.5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혈당 수준을 봤더니 6.5% 근처더라라는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 환자들과 그러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해 봤더니 6.5%가 넘어가면서 당뇨 망막 합병증이 갑자기 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합병증을 막으려면 적어도 6.5 밑으로는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당뇨병 환자를 장시간 연구한 결과에서 나온 거지. 이게 특정 의사 몇 명이나 어떤 특정 세력이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교과서에 6.5%를 조절 목표로 한다. 그 한 줄에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거기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5를 위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기억을 하죠. 그럼 모든 환자들이 다 6.5 밑으로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어린 친구가 있던데 나이가 몇이죠? 몇 살? 몇 살이니? 10살. 20이 아니다. 여기 10살이 있었네. 예, 10살. 여기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시는 어르신 혹시 90 있어요? 90대? 80대 있으세요? 70대. 70대는 좀 계시구나. 제가 적은 숫자 사이에 딱 끼어 있네요. 70대. 저는 환자분 들어올 때 의사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 90세까지는 사신다라는 전제하에서 환자를 봅니다. 90세. 물론 100세도 충분히 뭐 목표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90을 저는 현실적인 목표로 살아요. 그러니까
70세가 오시면 이분은 최소한 20년 사신다. 10살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죠. 앞으로 8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계산이 별 의미가 없는데 이제 노인분들이 오시면 이분이 몇 살 정도 살 거냐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합병증이 오는 게 6.5%가 이렇게 있어요. 그 혈당을 낮출수록 합병증은 덜 오겠죠. 그러면 자, 혈당을 아주 낮게 깔면 이렇게 낮게 쭉 유지하면 나이 먹으면서 점점 혈당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90세 됐을 때 이 합병증이 오는 선이 여기 점선이라고 했을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이론적으로는 합병증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혈당을 당화혈색소를 뭐 한 8%, 9%로 확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얼마 못 가서 합병증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하지만 70세, 80세 때 당뇨병이 생겼으면 사실은 좀 기울기가 높아도 합병증을 만나는 시기가 그렇게 거의 90세 가까이 돼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혈당을 낮추면 낮출수록 기울기 값은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혈당 조절을 못 할수록 이렇게 혈당이 올라갈수록 기울기 값이 높아진다 생각하면 이런 각각의 합병증들을 만날 시기가 기울기 값이 높을수록 젊은 나이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뇨병 조절의 목적은 뭐다? 합병증을 막는 거잖아요. 합병증이 왜 무섭죠? 자, 이게 망막, 눈의 망막이라는 곳이 망가지면 뭐가 어떤 사람이 되죠? 시각 장애인이 돼요. 시각 장애인. 그다음에 콩팥이 망가지면 신부전이 돼서 투석을 돌리죠. 그러면 국가에서 장애인증이 나옵니다. 신부전. 우리 그 김광훈 대표님이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말기 신부전이 돼서 투석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하시다가 신장과 췌장 이식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셨어요. 폐렴으로.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폐렴이 걸리면 아주 독하게 걸리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걱정인데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초신경이 망가지면 나중에 말초혈관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다리 발 까맣게 썩어서 자르는 경우 사지절단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사지절단 장애인. 가만히 보면은 뇌졸중도 요즘 빨리 병원 가면 일단 잘 안 죽습니다. 잘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냥 빨리만 어떻게 오면은 뭐 어디 뭐 섬에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리고 뇌졸중이 와도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치료가 엉망이 되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약간 이제 몸이 불편한 건 생기지만 돌아가시진 않아요. 근데 다 장애가 오는 거죠. 그게 당뇨병 합병증의 특징이고 무서운 겁니다. 저도 혈당이 이제 정상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50대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이 혈당이 정상이 1,500만 명 가까이가 벗어나 있죠. 되게 50대부터 올라가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좀 정상을 벗어나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되면 저 같으면 이 눈이 제일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망막이 망가져서 앞이 안 보일까 봐. 다른 것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정말 답답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병은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지만 다 장애인, 시각장애인, 신부전 장애인, 사지절단 장애인이 이게 되는 병이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을 이 합병증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분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혈당을 낮추세요? 난 이것부터 반문하고 싶은 거죠. 왜 혈압을 낮추세요? 왜 고지혈증을 낮추세요? 그걸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건지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놀러 가서 영어로 외국사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입시랄지 뭐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걸 평생 동안 자기 직업으로 물론 이제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 대학이랄지 자기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수학 문제를 풀고 뭘 외우고 하듯이 우리가 혈당을 왜 낮추려고 하냐, 결국 합병증을 막기 위한 거다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을 어느 나이에 맞닥뜨리는 게 좋으세요?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안 만나는 건데 90 정도에 만나는 거 저는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합병증도 가볍게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합병증이 거의 진도가 한 8, 90% 굉장히 거의 다 망가졌을 때 본인이 비로소 증상이 생기고 생활에 불편이 생기거든요. 이 신장 기능이 정상에 한 7, 80% 망가질 때까지 환자분 아무 증상 없습니다. 이제 그걸 검사하는 의사만 스트레스 받아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쓸 수 있는 약이 확 줄어들고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또 약의 용량을 얼마큼 줄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약 처방이. 의사는 골치 아파지는데 환자는 사실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왜 의사가 저렇게 애를 먹지?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솔직히 90이 되면 이제 눈도 좀 어두워지고 귀도 좀 어두워지고 뭐 소변 누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그것은 아무 합병증이 없는 분들도 다 겪는 일이에요. 그 정도의 합병증 오는 것은 뭐 그냥 갖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40살의 합병증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때 아직은 한참 활동할 나이죠. 지금 오늘이 아마 이제 40세 이상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40세면 인생의 반도 아직 안 왔어요. 그 기간만큼 또 사셔야 되는데 합병증이 그때 해서 막 눈 보는 게 이제 어려워지고 이렇게 보조기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투석을 돌리면서 산다. 이건 뭐 김가훈 대표 같이 아주 의지력이 엄청난 분 아니면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다 관리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혈당 관리고 의사들이 혈당을 낮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이 길수록 혈당을 최대한 낮춰놔야지 합병증을 만날 나이대를 뒤로 최대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의사들은 조절 목표를 아주 낮춥니다. 정상에 가깝게. 가장 완벽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당뇨병이 임신 당뇨병이에요. 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당뇨가 생겼을 때 그때 아주 의사들은 완전히 정상인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5%대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6%대를 목표로 하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80세 분이 앞으로 살 날이 그래도 20년 남았는데 20년 동안 계산해 봤더니 합병증이 와봤자 뭐 이렇게 가볍게 오다 말 것 같아. 근데 그런 분을 막 센 약, 저혈당이 오는 센 약을 쓰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막 철저하게 운동시키고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관절이 아파서 걷기도 이제 힘든 분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의사가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생애를 계산을 해서 의사들은 조절 목표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젊을수록 의사들은 낮추고 나이가 드실수록 높이는데 웬만하면은 안 낮추는 게 8%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이에서 대부분은 결정을 합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나이가 젊고 어릴수록 철저하게 낮추려고 그런다. 왜? 살 날이 많이 남았고 그 사이 합병증을 맞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지만 기대 수명이 한 20년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 뭐 한 8%로 해도 합병증이 한 1, 20년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뭐 그럭저럭 지내면 하겠다. 그러면 환자분도 먹고 싶은 것도 조금 더 먹고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자, 제가 당 플랜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 오신 분 중에 86세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혈액계통에 암이 있어요. 근데 당 조절이 안 된다고 저한테 오셨어. 다른 병원 다니는데 이상하게 당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입맛이 너무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이 당 플랜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너댓 개씩. 당 플랜을 마셔도 혈당이 안 오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당 플랜 이게 눈 좋은 분들만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데 영양 정보를 보면 200kcal 이렇게 돼 있어요. 200kcal면 큰 밥 한 공기 정도. 영양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건가요? 예, 밥 한 공기예요. 근데 이걸 네 번을 하루에 4개를 먹는다 그러면 800kcal. 엄청난 양이죠. 그걸 먹는데 그 어르신은 당에 상관이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혈당이 좀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게 좀 덜 올라가게 당류가 좀 적다고 하지만 결국은 안에 가만히 보시면 탄수화물 22g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당이 안 올라가는 것은 맹물 말고는 없습니다. 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마시면서 그 혈당 관리가 안 된다고 오셨는데,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식사를 너무 못 하시면 식사 드실 때 칼로리 보충 차원에서 요걸 밥은 한 3분의 1공기밖에 못 드신다니까, 그럼 이걸 그때 식사 때 드시고 간식으로는 먹지 마라 그랬죠. 불필요하게. 예. 혈당이 좀 잡히려 그러면은 또 당플랜 음료를 마셔가지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질만 하면 또 올려놓고 이러니까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재는데 계속 높다고, 이 의사가 약을 잘못 썼다고 저한테 오셨는데, 약 처방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약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내일 보니까 이제 약사님이 약물 강의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하겠는데,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약이에요. 가장 기본. 의사들도 자기가 당뇨병 걸리면 이 약부터 먹습니다. 근데 이 약이 이제 이상 반응을 보면 식욕 저하, 약간 뭐 금속성 맛, 약간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혈당 조절 안 된다니까 의사분이 이 약을 계속 용량을 올려서 2000ml 거의 최대 용량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 주치의하고 환자랑 충분히 대화가 안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냥 혈당만 본 거예요, 혈당. 환자는 왜 내 혈당이 안 잡혀요? 의사도 혈당만 본 거예요. 혈당이 또 올라갔네? 약을 또 올려야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그건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숲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무 하나만 보고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폴민을 아무리 많이 써도 당플랜을 하루에 4개, 5개씩 계속 먹고 있는데 당이 잡히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메폴민 부작용 때문에 그 입맛이 자꾸 떨어지고 86세나 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막 이게 주전부리를 하게 되고 밥은 또 먹기 싫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영양도 부족하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고 이것저것 다 놓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뭘 했냐, 일단 기존 약 중에 메폴민을 쫙 다 뺐어요. 그리고 검사해봤더니 콩팥 기능도 절반밖에 안 돼. 그래서 메폴민은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좀 약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콩팥 기능 검사도 안 한 거지 그 동안에. 검사도 안 하고 뭐 그냥 혈당만 재고 약 주고, 혈당만 재고 약 주고. 아까 이제 김대영 교수님이 이제 자기 담당 주치의랑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당뇨병 환자분 붙잡고 막 이것저것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오늘 강의 내용과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돌리면서 시간을 1, 20분씩 하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제 진찰료는 똑같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감기 환자 1분에 1분씩 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낫죠. 운영자 입장이 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같이 손이 많이 가고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병을 의사들이 사실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메폴민을 쫙 빼고 이 당플랜을 진짜 식사량이 적을 때만 하나씩 더 드시고, 만약 입맛이 좀 돌아와서 밥 식사량이 늘면 이걸 드시지 말라고, 식사를 정 못할 때 이걸 대용식으로만 드시라고 했더니 사실 약을 줄였는데 혈당이 더 좋아지고 환자분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8.6%인가 본인 나이랑 똑같이 나와서 사실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저는 8% 밑으로 한 7.8 밑으로만 맞추는 걸 목표로 했는데 바로 그 다음 검사에서 바로 8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분은 뭐 약을 오히려 줄였는데 당은 더 조절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입맛도 좀 나아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86세이고 이제 혈액암이 있고 이런 분한테 뭐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나름대로 먹고 싶은 거 저는 이게 단 거만 빼고는 다 드시게 했어요. 뭐 고기든 뭐든 가릴 거 없죠. 다 골고루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되 거기에 막 설탕이나 이렇게 꿀 물엿 이렇게 단 걸 일부러 쳐서 먹지만 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제가 생각난 분인데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합병증을 막는 게 당뇨병 혈당 낮추는 것의 목적이다. 이런 걸 전제를 깔고 이분이 얼마나 앞으로 더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조절 목표를 조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높인다는 것은 대충 본다는 의미보다도 너무 무리해서 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입맛이 없어질 정도로 약을 세게 많이 쓴다든지 저혈당이 올 위험이 높은 약을 강하게 쓴다든지 이렇게 무리한 처방을 가급적이면 안 한다는 의미죠. 그건 대충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그걸 견뎌낼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당 관리하냐? 젊을수록 열심히 더 많이 낮춰야 된다. 나이 들수록 좀 약간 좀 편하게 조절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합병증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종합검진이고 뭐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검사를 의사들이 주로 뭘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이제 검사 결과를 보는 요령. 가끔 우리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어요 하고 어르신들도 검사 결과지 복사해 가시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도 뭘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오늘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주로 당뇨병에 좀 관심이 있는 의사들은 이 두 가지 검사를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영어로 뭐라고 있냐? C펩타이드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슐린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실제 전제 조건이 내 췌장에서 생산하는 인슐린 개수예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인슐린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어로. 그럼 요 인슐린은 뭐고 요 C펩타이드는 둘 다 인슐린 개수라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 C펩타이드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은 내 몸에서 안 만들어지고 인슐린 좀 약간 그 성능이 떨어진 인슐린 혹은 이제 주사 인슐린 맞으면 그 인슐린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것은 C펩타이드가 진짜 내 췌장에서 인슐린을 몇 개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형 당뇨병 그 소모품 지원 진단서의 기준이 이 C펩타이드로 돼 있어요. 이게 0.6 미치고 당을 먹은 다음에 2시간째 1.2나 6 미치면 일형 당뇨를 하듯이 C펩타이드는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는 이게 췌장의 분비 장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내가 낮으면 나는 스스로 인슐린 내 췌장이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게 낮으면 의사들이 그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을 맞으라고 할 거예요. 내 스스로 못 만들어내니까 밖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무조건 안 맞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C펩타이드 수치가 낮으면 내 췌장이 한계에 도달했구나. 인슐린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인슐린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의사들은 씁니다. 그럼 밑에 인슐린은 뭐냐? 이런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아니고 여러 인슐린이 다 섞어져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아까 김대중 교수님이 강의하셨죠. 그 인슐린 저항성을 추정을 할 때 이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 근데 혈당은 조절 안 돼. 그러면 인슐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몸에서 작동이 안 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 있구나라고 의사는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포 위반을 줄이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을 어떤 약을 쓸 건지 고를 때 그런 약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약 처방에 있어서 의사들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씁니다. 그 외에 간 기능, 콩팥 기능 이런 거 다 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영어로 GFR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검사 수치가 있을 거예요. 이게요 국가검진에서 있어요. 국가검진 요즘 국가검진이 뭔지 알죠? 가장 싼 거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는 하나도 안 남아. 근데 왜 하냐? 이게 항목이 한 6, 7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꼭 이게 들어간 이유가 이게 콩팥 기능을 보는 방법이에요.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을 보는데 아까 제가 신장은 거의 한 7, 80%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 했죠. 이게 정상이 120부터 90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매년 한 1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분이 한 60, 70 나왔다. 뭐 괜찮은 거예요. 그 나이에 따라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는 우리가 병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60 밑으로 떨어지면 소위 이제 3단계 신부종이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 기준을 보면 이 60 이하를 비정상으로 판독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은 정상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인데 90과 60 사이가 2단계 신부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60 밑이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기준이고 이게 몸이 좀 탈수가 되면 금방 60 근처로 떨어졌다가 또 회복됐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긴 좀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60 밑이 되면 의사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내 수치가 60 밑이 됐다 그러면은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15까지 떨어지면 투석을 돌릴 준비를 되게 합니다. 그리고 60 밑이 되면 쓸 수 있는 약이 확 줄어버려요. 당뇨병 약 중에서도 그 용량 조절을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60이라는 숫자가 좀 기억해 볼 만한 숫자인데 GFR이라고 이건 이제 신장 기능이라고 건강검진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 기능은 뭐 다들 관심을 가져서 아시니까. 자, 그리고 당뇨병이 이제 저는 아주 잘 알려진 합병증 말고 이 검사 중에 국가검진에 또 이거 있구나. 이렇게 꼬부라진 감마 GTP라고 있어요. 이게 국가검진 항목이에요. 국가검진은 다 돈을 전혀 안 내는 검사죠. 기본 검사. 혈당, 간 기능, 콩팥 기능. 그 다음에 4년에 한 번씩 지질 검사가 있는데 이게 콩팥 기능을 보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고 이 간 기능 중에서 뭐 GOT, GPT 이런 건 많이 아시는데 감마 GTP가 뭐냐? 이게 높으면 이건 술 아니면 지방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분이 술을 끊었다고 하는데 요게 정상이 아니면 거짓말한 거로 간주합니다. 이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금주해야지 정상이네요. 이게 높은 분들은 완전히. 근데 진짜 술을 나는 안 먹어. 진짜 억울하게. 근데도 이게 높은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지방간이 있습니다. 지방간. 근데 지방간이 옛날에는 나이 들면 누구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이 들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다 방치하나요? 혈당이 뭐 60, 70 넘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그런 거 방치하나요? 요즘 다 치료합니다. 왜? 적어도 90까지는 합병증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지방간을 옛날에는 의사들조차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나이 들면 끼는 것. 근데 이게 염증을 일으켜서 간경화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즘은 지방간에 대해서 의사들이 조금 경계를 이제 하고 이게 자꾸 이제 검사해서 확인을 하고 간경화로 넘어가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근데 문제는 약이 아직 없어. 약이 아주 그냥 명쾌한 확실한 약이 없어서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마 GTP는 국가검진에 있는 거고 이것은 GFR은 신장 기능을 보는 것도 이것도 다 국가검진이다. 근데 이 C펩타이드나 시럼 인슐린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런 건 국가 검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회나 우리 그 네온비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김대진 교수님 같은 분이 건강검진 2차 검진에서라도 꼭 당화혈색소를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 국민은 뭐 한 2,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니까 그 항목 하나 넣는다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검사 하나는 뭐 몇천 원이지만 그걸 전 국민한테 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 항목들을 뭘 의미하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눈 망막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우리가 이제 극장 가면 눈동자가 이렇게 커져요. 왜? 어두우니까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밖에 나오면 눈이 부신 게 눈동자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이 부신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 가서 눈동자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잘 안 큰 사람은 안과에서 산동제라 그래서 안약을 넣어요. 그걸 넣어서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카메라로 탁 사진을 찍으면 눈동자 저 깊숙한 바닥에 그쪽이 망막이죠.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찍는 겁니다. 나 눈이 아프고 충혈됐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눈곱이 끼고 아파. 이거 보는 게 아니고 눈동자 저 깊숙한 바닥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는 게 눈의 망막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환자분이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왜?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시각장애인이 초기에 막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은 뭘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는 대학병원은 이제 예약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김한과 병원 같은데 영등포에 유명한 큰 병원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가보면 거기 한과 선생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그러면 혈당 조절 잘 알았던데요. 이렇게 와요. 이제 약을 처방해도 예약이 망막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뭐 망막에 영양을 좀 더 공급한다든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지 혈당 조절을 못하면은 망막병증이 생기는 것을 그런 약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혈당 조절 잘 하라는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듣고 와서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막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90세가 될 때까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그래서 콩팥은 뭐 저보다는 우리 김가원 대표님 언제 강의를 한번 들으면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아주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GFR 신장 기능을 보는 국가 검진만 해도 이건 알 수 있어요. 굳이 나 돈 내고 하고 싶지 않다. 요것만 이용해도 최소한 내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변에서 알부민이 얼마 나오는지 소변 검사로 알 수 있거든요. 그 콩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체와 같이 걸러주는 건데 체가 망가지면은 체가 쫙 벌어지면 요 사이로 다 새버리잖아요. 그래서 알부민이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 이 망가진 체 사이로 빠져나와서 소변으로 나오는 걸 검사하는 게 알부민조 검사라는 건데 이제 그것은 이제 검진에서는 국가 검진에서는 안 합니다. 이제 돈을 들이는 종합 검진에서는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꼭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봐야 된다 하는 거고 이건 사실 마땅한 검사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증상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저같이 당뇨병 전문 클리닉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이제 장비가 있는 데서는 이걸 검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없는 데를 다니시는 분은 이제 발이 저리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으면 담당 의사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뇌졸중. 이제 뇌졸중은 어떻게 알까요? 맞아, 쓰러지면 아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의사들이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경동맥 초음파라고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 자, 경동맥. 지금 시간이 됐나요? 지금 10분 남았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뭘 그렸죠? 자, 사람 몸인데, 자, 자 여기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 그리고 여기에 뇌, 머리가 있어요. 아니 심장 혈관이 망가지면 사람이 죽죠. 이건 내일 보니까 강의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죽는 병이에요. 하지만 뇌졸중을 맞은다 해서는
쉽게 죽지는 않고 빨리 가면 조치가 되고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지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 심장에서 피를 뿜어서 뇌로 피를 보내는 길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목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혈관, 그래서 목경자를 써서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 검사를 초음파로 하는데 왜 하냐면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과 뇌혈관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매번 심혈관 조영술 막 그 어렵고 비싸고 힘든 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 매번 뇌 MRI 뭐 100만 원짜리를 그냥 내 돈 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 순간 그 다 비급여예요. 의사가 찍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이제 보험이 되는 거지. 환자가 원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비급여입니다. 그 건강검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쨌든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혈관 상태를 보면 심장 혈관과 뇌혈관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특히 뇌졸중과 이게 관련이 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초음파로 몇만 원이면 대학병원은 뭐 한 좀 비싸겠지만 거기는 한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검사를 가끔 이건 뭐 이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는데 몇 달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고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 상태를 보면 이렇게 큰 사고가 생길 확률을 어느 정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령에 따른 당뇨병 관리는 결국은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더 낮춰야 되겠다. 좀 대충 해도 되겠다. 이게 이제 좀 나올 거고 의사들조차도 이분이 몇 년이나 살 거냐. 예, 한 5, 60 넘어가면 나이 순서대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다들. 예, 그래서 의사들도 딱 보면 압니다. 나이가 80이 돼도 이분은 뭐 100살도 넘기겠는데 이런 분이 있고 이제 겨우 60대 후반인데 이분이 한 5년은 가시려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분도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는 이제 본인들도 아시니까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더 철저하게 조절해야 된다. 왜? 합병증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중에서 의사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렸어요. 자, 질문은 내일 보니까 저랑 김대진 교수님이 같이 질문을 받으니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김대진 교수님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아니 그 의사들은 왜 그렇게 꼭 말한대요? 하고 이제 의사한테 좀 이제 듣기 싫은 소리를 이번 기회에 해야겠다. 그런 건 저한테 하시고 이렇게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